저는 며느리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들이 데려온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얌전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말이 없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아들은 결혼하겠다고 우겼고, 저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 앞을 지나가다가 문틈으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은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깔깔거리고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밝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도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긴장되냐고. 며느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결혼을 극구 반대했다는 사실을 아니래로. 며느리는 나한테만 말이 없다는 걸, 나한테만 그렇게 조용하다는 걸, 나를 피한다는 걸.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누이도 왔고 조카들도 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지켜봤습니다. 시누이가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누이 아이들이 며느리한테 안겼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장난을 쳤습니다. 조카들이 며느리를 좋아했습니다. 며느리 주위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저만 빼고, 저만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제 발소리를 듣고 몸을 굳혔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혼자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결국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시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착하고 조용하고 예의 바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조용한 게 아니야. 날 피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저렇게 말이 없냐고.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원래 조용한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섭다고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언제 며느리를 못 살게 굴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예민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와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며느리도 느꼈을 겁니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할수록 저는 더 불편했습니다. 저는 더 불편할수록 며느리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결혼 후 5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조용했고 저는 여전히 그 여자를 믿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한다며 집을 자주 비웠고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저를 좋은 요양원에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반대했지만 아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니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역시 저 아이 때문이네. 날 쫓아내려는 건가 보네. 저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짐을 싸야 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남았습니다. 배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졌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왔습니다. 매번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여기가 더 좋지 않냐고 식사도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돌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내 노후가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네. 저는 하루하루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산책을 권해도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방 안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팡이를 짚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요양원 1층 로비를 지나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들은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신다고 했습니다. 요양비는 계속 나가고 있으니 아내도 의심 안 한다고 했습니다. 요양비? 아내가 의심?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들은 이번 주말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계시니까 시간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피해 숨었습니다. 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그 전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 며느리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미움과 동시에 묘한 동정심이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건강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누굴 만나고 있냐고.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전화하던 거 다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화를 냈습니다. 제 인생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잎이 지는 나무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리고 이상하게도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며느리. 알려줘야 하나?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양비가 이번 달부터 안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들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 마침내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요양비가 안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다음 날 요양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요양비가 안 들어오면 퇴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아들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아들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 입구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봤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며느리는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와? 저는 복도 끝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30분 후 며느리가 원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곧장 제 방으로 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님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요양비가 몇 달째 안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며 남편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계속 넣고 있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간 거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알고 있지 않냐고.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단호히 큰 목소리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남편이 요즘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잘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사업 때문이라고만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기 통장에 있던 돈이라고 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지만 기어이 봉투를 두고 가면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며느리가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매일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안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요양원 1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크기였습니다. 도대체 그 돈 어디 갔냐고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기 요양원이라고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요양비도 안 내면서 어딜 쓴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돈 자기가 쓰는데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말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냐고. 내가 만나는 여자가.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딴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며느리가 인정하라고 억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람 피우고 있지 않냐고.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렸습니다. 정말이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맞다고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고 며느리처럼 입 다물고 있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마음 떠난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들에게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저보고 빠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냐고 소리쳤습니다. 아들도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맨날 며느리 싫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비 낼 돈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업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를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돈도 마음도. 저는 그래서 가족을 버리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니도 며느리를 사람 대하듯이 대한 적 없지 않느냐고 맨날 며느리 뒷담화하고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지쳤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싫었던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빼앗길까봐.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결국 내가 아들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다시 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서류에는 통장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비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입금된 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 돈이 전부 어느 계좌로 갔다고 했습니다.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여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만나는. 저는 서류를 노려봤습니다. 총액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7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7천만 원을 그 여자한테 보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더 있다고 했습니다. 집 담보대출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을 몰래 위조해서. 저는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고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다시 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센 성격이었나? 저는 왜 나한테 보여주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통장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르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이 통장에서도 매달 돈이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500만 원씩. 저는 내 통장을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도장을 위조해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같이 싸우자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눈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싸우자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산 있다고 했습니다. 횡령, 위조, 사문서 위조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재산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전부 회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위조된 계약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건가? 변호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아드님인데.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팔을 잡고 들어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통장 내역, 위조된 서류, 모든 것이 증거가 되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전액 배상.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며느리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인데 미운 건지 가엾은 건지.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요양원 말고 집에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두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야말로 그렇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었으면 이렇게 못 싸웠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며느리 집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식사를 챙겨줬습니다. 저녁엔 같이 TV를 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차 한 잔 드릴까 물었습니다.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말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싫어하신 거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많이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너 강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물었습니다. 저는 재판할 때라고 했습니다. 무섭더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배웠다고 했습니다. 싸워야 할 땐 싸워야 한다고. 저도 웃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맞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웃었다고 썼습니다. 예쁘더라고 썼습니다. 왜 이제야 봤을까 하고 썼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썼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다고 썼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며느리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은 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